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해볼까? 지난 시간에 자 여전히 중국 무용사를 했는데 은, 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주는 서주와 동주로 나뉘었는데 서주는 수도가 어디였죠? 호경. 그리고 동주는 나급이었다. 동주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 시대를? 전국시대. 앞에 또 하나. 그렇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뉘어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춘추 시대만 해도 이 그 맹주국인 주나라를 중심으로 그래도 예우를 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 전국 시대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된 거야. 그리고 은나라 때부터 이제 계급 사회가 시작되고 왕의 세습이 이루어졌죠. 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무용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 나무. 그렇지. 무무와 나무가 있었죠. 무무는 제사나 전복을 행하는 사람을 무라고 했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행하는 춤, 그래서 뭔가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춤, 이것을 무무라고 했어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춤인데 나중에는 신을 즐겁게 한다기보다는 점차 인간을 즐겁게 하는 춤으로 변질이 되었죠. 그래서 춤을 통해서 신과 소통을 한다는 거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도 무속인은 여전히 있잖아요. 이 무속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민간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귀신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네. 나 귀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본 적 있어요? 네. 누구? 어머, 언제? 자기 전에 어. 그림자가 어. 계속 이러고 받은 아, 이거 그림자잖아. 다음날 그냥 진짜 내가 올라갔어. 그거는 약간 잘 모르겠는데. 귀신일 수도 있지만 귀신을 딱 본 건 아니잖아. 근데 혹시 가위 눌리진 않았어? 뭐 가위 눌렸을 때 본 거야 그러면? 뒤 친구는? 저 승무하다 봤어요. 그건 아니고? 승무하다가 승무 혼자서 무용 홀 넓은 데서 혼자서 한 10시 넘어서 승무하고 있는데 그 완판짜리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갈 때쯤 검은 장삼 이렇게 검은 장삼 진짜로? 대합주실에서 저는 제가 헛것 본 거 아니야? 헛것 본 줄 알고 그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된 거야, 이 머리카락이. 정말 연습한다고. 근데 그 다른 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귀신을 본다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이렇게 어떤 추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귀신을 본대. 그래서 그 귀신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그냥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귀신이 전부 다 나와 있대. 오늘 비 온다는 날이에요. 오늘 비가 오지? 그렇게 해서 나와 있대. 그냥 나와 있대. 나와 있대. 평소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밝은 날은 잘 안 나오는데 비가 오고 흐린 날은 다들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본인 말고 다른 친구도 또 하나 귀신 본 친구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귀신을 구경한대.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은. 근데 무용한 친구인데 뭐 한국무용한 친구가 아니고 그게 뭔가 다른 느낌이 있겠지. 내가 귀신인 줄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딱 먹었는데 홍시 맛이 나. 어떻게 홍시인 줄 알아? 그냥 홍시인 줄 아니까 아는 거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귀신인 줄 아니까 그냥 귀신인 줄 아는 거 아닐까? 어? 다른 학교. 근데 그 학생은 저기 실용무용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실용 뭐 재즈 댄스인가 뭐 그런 거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무용 이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용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못 들어오대요. 계속 푸니까 무용하면서. 귀신이 들어오는 사람 자체는 무당밖에 없잖아. 근데 그게 학습으로 이렇게 응. 받으면은 어, 내림 받을 수 어. 있다고 세습무? 예, 예, 예. 어, 근데 그게 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쪽으로 가까이 있는데 들어올 수 없는 게 푸니까 계속 무용을 음. 그러니까 뭐 그럼 한국 무용? 발레에서 푸는 건 아니지. 네, 아마 그막 장모님 나오고 막 음. 풀잖아요. 음. 그래서 안 된다고. 글쎄.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 정상적인 영혼은 여기 없는 게 정상이래요. 여기 없는 게 정상이고 남아있는 영혼들은 어떤 것만 남아있어? 그렇지, 뭔가 사유가 있는 그 뭐야 귀신들이 남아있는 건데 이제 뭐 그 무속인의 그런 원리에 따르면은 근데 선생님들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하면 보거든요. 고스트 스팟 막 이런 거요. 고스트 스파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해가 찾아가서 귀신 접신해가지고 울면서 달래고 쳐다보고. 뭐 이영돈 PD가 간다 막 그런 거에 나왔어. 그런 걸 봤었는데 그게 이제 그거는 좀 믿을만해. 어떤 무속인이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건 좀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거랑 현재가 아니고 미래잖아요. 미래인데 그 귀신이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 미래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 미래가 결정돼 있다는 거는 사주거든요. 사주인데 사주 그 역학의 원리가 너무나 다양해서 푸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푸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는 뭐 공부할 팔자다라고 하면은 집에서 소뚜껑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공부다 너무 막연한 거야. 어떤 걸 하든지 공부잖아 그냥.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넓고 또 그것도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에 물어본다. 그냥 약간 상담의 차원이면 몰라도 뭔가 미래를 보고 가는 거는 약간 뭐랄까 남한테 그냥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직 어려서 그런 거 뭐 보러 간 적 없죠? 사주요? 아니 뭐 점을 보러 간다든지 사주는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사주를 보니까 기분이 어때 그 다음에?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믿을 것만 믿고 아닌 거. 근데 안 좋은 얘기는 잘 안 할걸? 근데 잘 안 하더라고. 응. 근데 그거 믿을 그게 사주가 이제 확률로 이렇게 하는 거죠. 통계. 통계로 하는 거. 응. 그러니까 그게 꼭 아닐 수 있는 거. 그렇지. 근데 통계라는 게 사실 그 통계상의 숫자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거든? 내가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써 있잖아. 6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지. 근데 항상 던질 때마다 6분의 1인 거야. 근데 그거는 확률상, 그러니까 이렇게 6면이기 때문에 확률상 6분의 1이라는 거지. 한 번 던질 때 어떤 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진짜 1만 계속 100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거는 우연에 기댈 때는 참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 선생님은 사주를 몇 번 봤었는데 항상 보고 나면은 돈이 아까워. 돈이 아까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수상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수상학. 손급. 관상학. 수상학. 수상학을 좀 책을 봤는데 수상학을 또 심취했지. 거기 심취해서 학생들도 막 봐줬었어. 근데 소 뒷다리 잡기야 완전히.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할 거는 나쁜 말은 되도록이면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직 갈 길이 창창한 청춘들이잖아. 근데 말이라는 거는 말대로 될 수가 있거든. 말에 얽매여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보는데 보니까 이 사주쟁이와 무속인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내가 봐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손금이 딱 뚜렷하게 성격이 딱 보이는 손금이 있고 아닌 손금이 있어요. 근데 아닌 손금은 내가 별말을 안 하니까 학생이 자꾸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를 물어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냥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그게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지. 근데 뭐 내가 좋은 말을 해줘서 그 학생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서 잘 되면 좋은 거지.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손금이라는 게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손금 때문에 그 사람이 예측이 되는 건지 이미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손금이 후천적으로 생긴 건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손금이 후천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손이 두툼해야 부자래요. 손이 두툼해야 된대.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인간이 육체 노동할 때 생긴 그 저기잖아? 원리잖아? 근데 열심히 손을 움직여서 노동을 해봐. 손이 나중에 중년이 되면 두터워져. 손이 여전히 얇은 거는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원리들이 이 살아가는 거하고 너무 연관이 돼 있는 거야. 결과론적인 거라. 그래서 이제 수상하게 별로 매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춤이다. 그 다음에 나무는 이 나가 무슨 나자라 그랬지? 귀신 나지.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걸 쫓는 춤이에요? 귀신이나 또 전염병을 쫓는 춤이에요. 이거는 주나라 때부터 있어왔던 춤이에요. 그래서 무무에 해당하는 예로 어떤 춤을 얘기했죠? 아니 무악 안에 있는 거. 단고무 얘기했었죠. 단고무. 원래 이게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춤이었는데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한 춤으로 나중에 변한 거. 그걸로 단고무가 있었고 나무에 대한 예로 그렇지 대나도라는 그림을 봤죠. 자, 춤 동작은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격렬했겠죠. 귀신을 쫓아야 되니까. 그리고 뭘 쓰고 췄어요? 그렇지.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이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노예무용수. 살펴본 게 노예무용수가 있었고 또 뭐에 대해 살펴봤어요? 예약, 제도의 수립에 대해서 살펴봤죠. 노예무용수는 당시에 무학 예술을 행하던 무학 예술인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신분은 어땠어요? 노예였어요. 이 통치자들이 굉장히 이 무학을 즐겼지만은 이들의 신분은 노예였고 노예무용수가 하는 일은 통치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즐거움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 요 향락을 즐긴 대표적인 왕으로 한 3왕 정도를 얘기했죠. 선생님이 누구누구를 얘기했죠? 걸왕, 독의 걸륜모가 아니고 걸왕, 개왕, 주왕. 이게 이렇게 향락을 즐긴 왕의 예로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통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주를 수립한 후에 이 통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강화했냐? 등급 제도를 강화하고 또 하나 이 예약 제도를 수립했어요. 그래서 이 예약으로 행하던 예가 어떤 춤이 있었어요? 예약으로 행하던 춤 어떤 춤이 있었죠?
조화라는 의식에 사용이 되었죠. 어떤 춤이? 응? 육무. 육무 한참 설명했잖아. 6가지 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줬지. 그 다음에 또 귀족의 자제들이 추던 춤. 소무. 이런 춤들이 있었지. 그리고 또 민간무용. 그래서 그렇지. 사야. 그렇지. 산악. 민간 소수민족의 무용이 이제 예악으로 편입이 된 거죠. 이런 춤들이 있었다. 이 사예악 산악은 그 연희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무슨 무로 나뉘어요? 연희하는 신분에 따라서 8일무, 6일무, 4일무 이런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동주 춘추전국 시대지. 이 춘추전국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크게 어떤 게 유명했어요? 민간 가무와 여악으로 특징을 지을 수가 있죠. 이 전대 행하던 이 의식무들 있죠. 의식무가 개국 공적을 칭송하거나 천자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춤인데 무악인데 그러다 보니까 형식을 너무 강조해서 지루하고 장중하고 왕조차 즐기지 않을 정도로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선왕지악을 만들었는데 신성한 음악이었는데 이게 더 이상은 구태의연해서 재미가 없어 즐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간 가무가 성행했는데 민간 가무로 어떤 걸 들었어요? 민간 가무로 어떤 게 나왔지? 세속지악. 그 다음에 또 정위지음. 이런 게 있었죠.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국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임무. 이런 게 있었지. 이 세속 민간 가무의 특징은 뭐였어요? 항상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었지 그 안에? 그렇지. 청춘 남녀의 애정, 사랑 이야기가 항상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양성하게 되면서 민간 예술인들이 양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한대의 백희가 발생하는 이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한대의 무용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왕이 바로 진나라예요. 이 진은 칠웅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예요. 전국 시대에 강성했던 나라가 제후들이 7개가 있다 그래서 칠웅이었죠. 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뜻밖의 이 후진국이었던 진이 굉장히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를 정비하면서 부강해져서 나라를 통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기 221년에 시황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황제는 최초로 황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전에는 통치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왕이죠. 그냥 왕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이것의 기원은 삼황오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삼황오제는 중국 신화시대 이야기죠. 여기에서 삼황의 황, 오제의 오, 삼황오제의 덕망을 지녔다라고 해서 황제라고 이때부터 칭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황제가 6개국을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하게 돼요. 이게 중국 역사 최초의 통일이에요. 이때 정해진 이 영역이 지금의 본토 영역으로 거의 큰 변화 없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황제는 새 영토의 보존을 위해서 북경에 만리장성을 쌓았고 그 침입에 대비를 했어요. 여기 지도를 좀 볼게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죠. 요게 바로 만리장성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 중국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 그러죠. 만리장성은. 이렇게 쌓은 건 엄청난 건축물이거든요. 여기에 북쪽에 흉노족, 월지족 이런 유목민족이 살았어요. 유목민족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정착해서 뭐 농경을 하고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땅이 척박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수렵과 채집을 위주로 살게 돼요. 그러면 농경 민족보다 굉장히 발전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동은 굉장히 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먹을 게 부족해지면은 여기 남방으로 자꾸 이렇게 침입을 해서 먹을 거를 수탈해 가는 거예요. 요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이런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최초의 통일 군주라는 황제 칭호에 걸맞는 크고 화려한 궁전을 건축해요. 이 궁전을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은 아주 허리가 휘었겠죠. 이 궁전만 건축한 게 아니고 본인의 무덤도 건축을 해요. 본인의 무덤을 건축하는데 37년이 걸렸다고 해요. 37년이. 지금 보니까 시황제가 집권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이야? 계산 안 돼? 계산 안 돼? 15년밖에 안 되지. BC 221년에서 BC 206년이잖아. 이 BC는 최근일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더 오래된 걸수록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원 후로 살고 있지. 그냥 서기, 기원 후 이렇게 얘기하지. 기준이 뭐예요? 그렇지.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15년밖에 집권을 안 했는데 어떻게 37년 동안 무덤을 지었을까? 아들까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못했어. 왜냐하면 진시황이 죽자마자 동난이 일어나서 다시 이 진나는 또 없어졌거든. 이 진이 이렇게 통일하기 전에 조그만 제후국 중 하나였을 때, 이때부터 이 시왕이 본인이 그 나라의 왕이 되자마자부터 이제 무덤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왕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이렇게 신분이 다른 왕이다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의 등골을 빼먹으며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묘를 아주 크게 지었어요. 진시황의 능묘가 얼마나 크냐면은 세계 8대 기적 중 하나예요. 8대 기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정말 미라클 할 정도로 신기한 건축물 중 하나라는 거야.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이것을 건축하는데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전시하고 있어요. 거의 사람 모양같이. 갔어요. 갔어요. 언제 갔어? 저 어렸을 때. 거기 가면은 도용이라고 해요. 흙으로 빚은 사람 모양의 인형이에요. 사람 실물 크기랑 똑같이. 이게 수천 개가 있대요. 엄청 같던데. 수천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진시황 무덤의 10%밖에 개발이 안 된 거예요. 10%밖에 개발이 안 되고 이걸 다 개발하려면은 지금 기술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이 지금 멈춰 있고요. 한 300년 이후에나 완전히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고고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우리나라도 여기 가서 같이 개발 작업, 발굴 작업에 참여를 했대요. 섣불리 발굴을 못하는 게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유물을 망칠까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밖에 지금 발굴이 안 됐는데 그 정도도 정말 어마어마하대요. 그 안에서만 그 사람 모양의 인형, 그 도용이 지금 수천 개가 발견이 됐대요. 지금 이 능묘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가면은 좀 볼만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지위를 자손만대에 전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거를 자기 죽어서도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거죠. 진시황이 가장 유명한 거는 만리장성과 또 하나 여기 안 나온 거. 또 뭘로 유명하죠?
진시황 하면은 나오는 에피소드. 불로장생활. 그렇지. 불로장생으로 유명하지. 불로장생을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진시황은 한 49, 50 그 정도 나이에 이제 죽게 돼요. 불로장생을 전혀 못한 거지. 이렇게 좀 그 정도 수명이면은 그 시대에는 평범했던 수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본인 이후에 것이 그렇게 걱정이 되나? 어?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선생님도 잘 몰라. 이렇게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 너도 그러지 않니?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들고 자기가 이제 노인이 되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뭐 이렇게 내 자식이 나의 제사를 잘 지내줬으면 나를 잘 받들어 모셨으면 하는 이런 좀 소망이 있나 봐요. 그게 왕이니까 본인이 이렇게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천 개의 도용을 같이 묻은 거는 죽어서도 그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려고 한 거지. 응, 도용이라고 하거든요. 흙으로 빚은 사람 모양의 그 인형, 그걸 도용이라고 해요. 여기다 써놨네. 도용. 이게 이제 수천 개나 발굴되었어요. 와우. 많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진나라의 영토였고, 진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을 실시했는데, 왜냐하면은 춘추 전국 시대에 결국 나라들이 뭐 때문에 혼란스러웠냐면은 각 제후들이 너무 강성해져가지고 이 왕실이 굉장히 미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군현제를 실시했거든요. 다 땅을 제후에게 주지 않고 본인이 다 직접 다스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났죠. 이렇게 힘으로 강하게 누르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진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이제 곳곳에서 밀란이 발생을 하는 거야. 못 살겠다 하고 다 이제 일어났어. 일어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두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항우, 또 한 명은 유방이에요. 이 항우는 귀족 출신이었어요. 초나라의 귀족 출신으로 원래는 조금 더 유리한 그 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 서민 출신의 유방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대권은 유방으로 넘어가요. 결과적으로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한 왕조의 가장 첫 왕인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가 되어서 이제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 해서 원래 수도였던 나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낙양은 장점이 사방이 트여 있고 그러니까 그 각 영토와 교통이 활발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사방이 이렇게 딱 트여 있다 보니까 적이 공격해 오면은 쉽게 공격해 올 수 있고 공격해 왔을 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장안으로 수도를 정해요. 장안은 전에 실크로드 비디오 볼 때 나왔던 곳이거든요. 여기 뭘로 나왔냐면은 기억이 나나? 거기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구자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장안에 이 서역과 인도의 이 춤들이 문화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 그리고 고구려의 문화도 장안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민족들 그리고 외국의 무학이 여기에서 많이 교류를 이루었던 곳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장안의 도읍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나라가 만들어지는데 한나라는 진나라의 그 단점과 춘추 전국 시대의 단점을 보완해서 다른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살린 군국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군국제라는 거는 이 두 개를 합친 거 같은데 일단 수도인 장안하고 이 서북 지역 군사 요충지는 왕이 직접 다스려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왕족이라든지 다른 귀족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고 나서 또 계속 불안한 거야. 나도 다른 제후들이 이렇게 강성해져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서 나라를 세운 이 개국공신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줬을 거 아니야? 이 땅을 나눠준 귀족들을 한 명씩 가진 이유를 붙여서 숙청을 하고 여기에 유시성을 가진 자기 핏줄로 이렇게 제후를 다 봉하게 돼요. 이때는 이 중앙 집권적 관료 체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아까 그 지도에서 봤죠? 이 흉노를 정벌하고 변방 지역을 개척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정은 궁핍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외척의 정치 간섭도 이루어져서 굉장히 혼란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요 외척 왕망이 한을 찬탈하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원래 지금 이 유왕이 계속 제후들을 숙청한 이유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유시성을 가지지 않은 자가 본인을 그렇게 세력을 키워서 본인을 이렇게 공격할까봐 그런 건데 이제 유시성이 아닌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얼마 못 가서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광무제 유수가 다시 이제 한 왕조를 세우고 이곳을 후한이라고 해요. 요 신이 찬탈하기 전까지를 전한이라고 하고 요 신이 찬탈하고 후한을 세운 광무제 유수가 다시 한 왕조를 세우는 거가 후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한의 수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안이 되고 후한은 다시 낙양으로 옮기게 돼요. 이 전한의 왕 2명을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이제 해제를 살펴볼 거예요. 이 해제는 고조 유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거듭된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매우 궁핍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좀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백성들을 너무 이렇게 쪼이면은 결국 밀란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살게 해주기 위해서 삼은 통치 사상이 노장 사상이에요. 노장 사상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죠. 기본적인 관념은 백성에게 휴식을 제공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세금을 없애주고 이러면서 좀 먹고 살게 해준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무제 때 와서 무제는 이 전한의 이 한나라의 황금 시대라고 하거든요. 무제 때 와서는 이제 조금 백성들이 먹고 살고 중앙 집권제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이제 통치 사상을 바꾸게 돼요. 뭘로? 유가 사상으로 바꾸게 돼요. 유가 사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유교라고 하죠. 이 유교 사상은 왜 했느냐? 본인의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유가 사상이라는 거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인간 사회의 차별적인 질서가 우리 인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생긴 거예요? 하늘로부터 생겼다는 게 이 유가 사상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양민이 있고 천민이 있어. 이거는 너네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나는 왜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라고 반발을 안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한나라가 진나라를 멸망하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군주는 나라의 근본으로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백성들로부터 높이 추앙받아 마땅하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천하통일은 하늘과 땅의 이치이고 고금의 원리이다. 그 다음에 이 천자의 지위. 이 왕의 지위는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내리는 거다. 그래서 근데 천자가 왜 바뀌기도 하죠? 나라를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생기기도 하잖아. 그런 이유는 천자가 뭔가 실정을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경고를 내려요. 벌을 주던가 경고를 내리는데 이것을 천자가 듣지 않고 몇 번 더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늘이 이 천자를 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 같은 새 나라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유가 사상에 종교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유교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인간의 신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천인론을 주장하죠. 이렇게 해서 군주권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당시에 중앙 집권을 실시하고 본인의 통치 권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상이 돼요. 이후 이 유교 사상이 2000년 동안 중국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로 변화하면서 계속 살아남고 전통 사상이 돼요. 유가 사상은 우리나라에도 강력하게 들어왔죠. 어느 시대에 들어왔죠? 유교가? 조선 시대에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느니 여러 가지 그것들이 여러분은 그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의 전통이다 하고 따라요? 아니면 좀 반발을 해요? 좀 지금은 귀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아. 귀등으로 안 들어.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그냥 전통이려니 뭐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신분의 차별을 두고 인간을 지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통치 이념인 거예요. 자, 드디어 이 한나라 때 했던 백희와 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금 몇 시지? 자, 한 5분 쉬고 그 다음에 백희와 무용을 살펴볼게요. 역사 나오니까 막 머리가 지긋지긋해?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뭐 쉽잖아. 복습하는데. 새로 배우는 거 아니잖아. 새로 배우는 거야? 세계사 했을 텐데 세계사. 없어요. 아까 전에 어떤 애 이면지를 쓴다고 했었어. 저는 이거 108장 뽑았거든. 잘못 눌렀어. 왜? 장수를 많이 했어? 잘못 빠른 실수 누르다가 크게 108장이 나온 처음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이면지를 나중에 과외할 때 쓴다고 해서 한국 가서 저 한국 갔고 같이 뽑으러 가는 저 11 학생 과외할 때 쓴다고 그래서 체육하는 애들 아주 좋은 행사 이러면서 가져갔어. 보이느라고 막 크게 뽑아가지고 잘못 눌러서 이렇게 108장 써있네. 밀당이 안 되네. 이론 수업이 기본적으로 좀 학생들이 이제 실기를 위주로 생각하고 이제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론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일단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론 수업 시작할 때 일단 열의가 없는 경우가 좀 많아. 그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하면 열의를 끌어올릴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고민을 할 게 없네 지금 이 수업은. 기말고사 오픈북이에요. 시험은 다지 다. 자네 서술형으로. 말이 되게 적어. 말이 되게. 본인이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어떤 식으로 쭉 이렇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쭉 적는 거야. 아니 앞에 건 솔직히 오픈북인데. 노트에서도 까먹을 것 같은데.
까먹으니 그래서 오픈북이잖아. 그래서 보고 와라. 지금은 이렇게 뭐 하나하나를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대학부터는 대학, 소학이 아니고 대학이잖아. 대학은 이제 큰 학문이야. 이거는 단순히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정보를 어떻게 얽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이제 대학부터는. 자, 시작할까? 자, 시작할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한대에는 이전보다 훨씬 여러 민족 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요. 그때 실크로드 비디오 봤던 때가 바로 이 한나라 때인 거예요. 한나라 수당. 이때까지 계속 서역에 선생님 얘기하잖아 지금. 서역에 그 사람들, 문물, 종교 이런 것들이 계속 중원으로 중국의 그 내륙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무용뿐만 아니고 그래서 타 예술도 새로운 수준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한대에 악부라는 게 있어요. 악부는 사실 한대에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진나라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악부를 한 무제가 다시 개편을 한 거예요. 민간 가무, 전국 각지의 민간 가무를 수집, 정리, 개편을 하면서 궁정의 연학과 교사에 부분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연학이라는 거는 연회를 베풀어라 할 때 그 연이에요. 그래서 궁중 의식이나 잔치 때 연주하던 모든 음악을 얘기해요. 그리고 교사라는 거는 지배자, 천자가 행하던 제천 의식이에요. 여기에 이 민간 가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개편해서 무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성행하게 된 거 대표적인 게 백희가 있어요. 백희는 한때 성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쭉 성행을 하고 현재에도 행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변모한 모습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고개, 환술, 무술, 골개희, 음악 연주, 가요, 무용 이런 민간 기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환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마술 같은 거예요. 마술을 포함한 기예예요. 온갖 기예예요. 이 환술을 행하는 사람을 환인이라고 했어요. 환인이라고 하는데 기록을 보면은 페르시아 사신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환인을 중국 황제에게 갖다 바쳤대요. 그래서 이 환인이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면서 이게 퍼졌고 백희의 하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골개희에서 골개라는 거는 익사를 부리는 가운데 교훈을 주는 것을 골개라고 해요. 여러분들 골개미 들어봤어요? 골개미? 골개미. 어디에서 골개미를 느낀대요? 어디에서 골개미를 느껴? 우리나라. 탈춤. 탈춤 이런 데서 골개미 느낀다고 하잖아. 탈춤에 있는 미가 골개미잖아. 탈춤의 내용이 뭐야? 탈춤의 내용은? 그렇지. 양반 사회를 풍자해서 뭔가 교훈을 주는데 풍자가 뭔가 내용을 자체를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야. 근데 그걸 굉장히 해학적으로 풍자를 하죠. 희극적으로 묘사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 거를 골개라고 해요. 그래서 골개희라는 거는 이렇게 교훈을 주는 연극을 얘기해요. 희극적 연극이죠. 자, 근데 이 백희는 언제 사용했냐면은 소수민족이나 외국의 국빈을 대접하는 연회에서 항상 이 백희를 성대하게 연출을 했어요. 연출한 모습은 이 염철론이라는 책과 서경부라는 책에서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이 환관이라는 사람이 염철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창우 기변치야, 희창무상 이런 말이 나와요. 창우라는 거는 배우예요, 배우. 배우 혹은 광대. 요거를 행하는 사람 있죠. 요 배우를 말하는데 창우라는 게 이 배우나 광대가
기묘한 무학 공연을 한다는 의미예요. 창우기변지약이라는 거는. 그리고 희창무상이라는 거는 배우가 코끼리처럼 춤추는 일종의 모방 무용을 얘기해요. 저 상이 코끼리 상자거든요. 배우가 코끼리처럼 춤을 추는 모방 무용이에요. 이런 것을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같이 즐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서경부라는 책에 보면은 요거는 장형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삼황시대의 악사 홍해가 깃털로 된 의상을 입고 지휘를 한다. 그리고 짐승, 공작, 흰 코끼리 분장을 한 배우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짐승, 코끼리, 깃털, 흰 코끼리, 그리고 공작. 이런 거는 예전 고대 노동무용의 백수설무 있죠. 그곳을 계승한 춤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묘사를 보면은 이때의 백희가 국가의 대표적인 공연 예술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대의 주요 환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환술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떤 거였는지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게 한대부터 당대까지에 출연한 주요 환수를 정리한 페이지예요. 자, 탄도, 도도, 와검, 토화, 이화, 비공, 분술, 영모, 분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어떤 건지 보면은 요게 이제 탄도예요. 탄도. 이 사람이 지금 입으로 받는 게 뭐예요? 칼이죠, 칼. 칼을 던져서 입으로 받는 거예요. 칼 삼키기 공연 장면이에요. 평범하면은 신기하지가 않겠지. 굉장히 환술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 약간 차력 같은 거 있죠. 그거예요. 요것도 탄도의 그림이고 이건 좀 근대에 그려진 거죠. 북경 풍속화예요. 이것도 탄도의 그림이에요. 그 칼을 던져가지고 입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흘침. 흘침이라는 건 이제 침을 먹는 거예요. 흘침. 침을 먹는 거예요. 요거는 도도라고 해서 칼 위를 걷는 거예요. 요걸 좀 자세히 보면은 나와라. 자, 여기에 요게 칼이에요. 저게. 요게 칼이에요. 이게 지금 막대기 2개를 세워놓고 칼로 칼 사다리를 만든 거야. 저거를 받고 이렇게 올라간 거야 지금 환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딱 그것도 한 발로 서 있지 지금. 작두 타는 거랑 비슷한 거지. 진짜 칼처럼 만들었겠지? 몰라. 작두 타다가 발 빈 무당이나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짜 날카로운 칼을 어떻게 올라가? 이거 뭔가 환술이라는 건 일종의 마술이잖아요.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거죠. 속임수. 예를 들어서 이 칼을 겉에서 보기에만 조금 날카롭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끝부분은 약간 뭉툭하고 여기 손잡이는 약간 뭉툭하고 끝부분은 날카롭게 해서 날카로워 보이지만은 어느 부분을 짚으면은 약간 좀 피해갈 수 있다든지 좀 연습을 통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지 않았을까?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와검이에요. 와는 누울 와자잖아. 검 위에 눕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속임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분명 무슨 트릭이 있을 거야. 어떻게 진짜 저런 검 위에 눕겠어. 한번 연구해봐. 지금 마술이 다 특허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지금 마술도. 당시에도 뭔가 비밀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의심이 많아서 이런 걸 이렇게 쉽게 믿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토화. 토화. 이게 지금 뭐야 이거? 불을 토하는 거야. 불을 토하는 거. 이 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삼켰다가 뱉었다가 이랬대요. 이 불토하기는 지금도 하죠?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네. 오, 그거 보면은 막 입 딜 것 같지 않아? 진짜요? 음. 다 혼내요. 하고 나.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하는 걸 거야,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불을 먹었다가, 이렇게 입으로 끄잖아. 입으로 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발유 같은 거 입에 담고서 푸 하고 하면은 불이 확 붙잖아. 마치 용가리처럼 불이 확 나가잖아. 그게 이미 이때 때부터 이제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불토하기. 요거는 부리를 이제 걷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불이거든요. 여기 위를 두 사람이 이제 춤을 추면서 걷고 있죠. 지금 이제 스턴트맨도 보면은 막 불 뭐 붙이잖아. 그때는 이렇게 그런 장비들이 없었을 텐데 분명히 어느 정도 화상을 감수하면서 자꾸 반복하니까 그걸 좀 감수하면서 이런 제주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것도 이제 여기가 불이에요. 여기가 불이라서 그 위에서 이제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요거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비공. 공중을 나르는 제주예요. 뭘 해서 이렇게 공중을 나는 것처럼 보였을까? 안 보이는 끈이 당시에 있었을래나? 이렇게 사람도 날고 냄비도 날아다니고 그랬대요. 이것도 이 한 대의 환술이고 그 다음에 둔술이 있어요. 둔술이라는 거는 둔갑하는 거죠. 둔갑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항아리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야.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 맛을 보면은 상자 안에 여자 넣고서는 막 칼 자르기 하고 막 이렇게 막 분리하잖아. 그런 거 비슷한 원리 아닐까? 원리까지 선생님이 알진 못해.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했는지 기록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둔술은 이런 재주였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요 항아리에 이렇게 남자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지. 뭔가 땅에서 솟아난 듯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말은 말 뒤로 사람이 들어가서 말 입으로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이것도 둔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협지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뭐 분신술 그런 거 분신이라는 건 손오공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후 하니까 뭐 자기 닮은 손오공이 막 여러 명 생기는 거잖아. 이런 거. 이게 환술의 일종이에요. 당시에 여기 이야기 보면은 무슨 양으로 변하고 똑같은 양을 여러 명 생성하는 그런 분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 중 하나예요. 요건 이제 임마복무라고 해요. 이제 들어가서 말 뒤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임마복무예요. 이런 것들이 당시의 환술이었다. 그 다음에 백희는 어떤 춤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틀어주는 백희는 요 당시 한 대에 사용했던 백희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 변화가 되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보면 돼요. 지금 다 가면을 쓰고 있죠. 백기 보면은 여러 가지 가면 쓰고 나오는 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용, 공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동물의 가면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회들이 펼쳐지죠. 모서리로 모서리로 지금 머리로 저 항아리를 돌리고 있어 심지어. 머리가 없다니? 아 진짜? 이제 사자가 나오지. 사자는 중국에 원래 있었던 동물이에요. 사자는 외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동물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자가 없었고. 그래서 사자는 아마 삼국시대 이전에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문은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한 삼국시대 이후에 생겼다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사자를 중국에서 선물을 받고서는 중국이 사자를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겨가지고 이걸 모방한 사자춤이 나중에 당대에 가면은, 당나라 때 가면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돼요. 지금 몇 명이서 사자춤 춰요? 2명. 오늘날에도 이렇게 대사자라고 해서 2명이 춤추는 사자 있고 혼자 추는 사자가 있는데 대부분 2명이 춰요. 모자로 저글링 하고 있죠. 이 한대에 있었던 거는, 요건 지금 다 기록에 있는 춤은 아니고, 한대 원래 기록에 있는 춤은 뭐 장대 타기 놀이, 물고기 가면과 그 의상을 착용한 놀이, 그다음에 물고기와 용의 동작을 모방한 집단 모용,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당이나 그 이후에 발전한 백희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백희는 이제 끊임없이 변했거든요. 그 이후에. 네, 양식도. 하나 더 해가지고 4개.
자, 이제 접시 돌리기 나와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서울국제무용 콩쿠르라고 거기 일을 했었어요. 서울국제무용 콩쿨 거기 사무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 민족무용 부문이 있어요. 거기 이제 중국 한중일 삼국만 이제 출연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무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연 종목이었는데 어느 참가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접시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중국의 전통무용이 맞냐고 막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의 전통무용이 맞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백희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중국 소수민족 춤이에요. 1등 했어요. 뭐 접시도 돌리고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여기 안 흘리고서 막 춤을 춰요. 네, 한국무용도 민족무용 들어. 지금 이제 많이 좀 다듬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도가 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춤 때문에 제도가 있으려면은 제도가 생길 수가 없고 제도 때문에 춤이 다듬어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콩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점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중국은 너무 화려하고 일본은 너무 심심한 거야. 일본 무용은 한중일이니까 일본 무용도 나왔는데 일본 무용은 움직임이 별로 없잖아요. 일본의 궁중무용은 똑같은 동작을 동서남북하고 굉장히 느리거든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좀 중국이 1등이 초기에는 많이 했었어요. 붙어있는 거 아니야. 저 떨어지는 접시야 저거. 저 많은 무원들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네, 중국의 서커스가 유명한 이유를 알겠지. 말이 안 돼. 이래야 먹고 사는 거야, 무학 예술인들이. 이래야 제주를 팔아먹지. 이래야 귀족들이 불러줄 거 아니야. 피리 부는 아저씨 나는데 이 아저씨는 이제 끝까지 이 아저씨가 불다 끝나. 여기까지가 백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서한 시대에 발견된 고본을 좀 볼게요. 고본을 보면은 당시에 이 백희의 모습이 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담한 지금 인형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요 뒤에 요 네 명은 지금 퍼져가지고 번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음악인들이에요. 악사들. 그리고 요건 지금 이렇게 종처럼 생겼죠. 요거 악기인데 요 악기를 뭐라 그러죠? 그렇지, 편종이라고 하지. 편종. 여기는 지금 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 봐봐. 두 명이 지금 물구나무 서기라고 있지. 도립이라고 해. 도립. 이 물구나무 서기를. 그리고 얘를 봐봐.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리 사이에 얼굴이 나와 있잖아. 이 허리를,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완전히 그러니까 꺾어가지고
꺾어서 머리를 이렇게 꺾어서 이 다리 사이에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잖아. 예, 하요라고 하는 거. 하요. 그래서 정강이 사이에 얼굴을 내밀고 두 팔로 다리를 잡는 요 기술이 지금 하요예요. 하요. 그리고 옆에 사람. 네, 어디 있어? 옆에 사람도 허리를 꺾고 있죠. 이렇게. 유연체조. 유연체조. 이런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 귀족 연회에서 무학 예술인이 다양한 기회를 보이고 있는 생생한 기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전 거는 굉장히 아담한 베키 그 실황 기록이었고요. 요거는 좀 굉장히 큰 베키도예요. 큰 연회에서 행했던. 여기 보면은 요거는 지금 신동성 기남에서 출토된 거거든요. 화상석인데 화상석이라는 거는 이 벽돌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부조처럼 만든 거를 화상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거기 탁본을 뜬 거예요. 거기에 칠을 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양 이제 뜬 거예요. 보면은 요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요거 뭔 거 같아요? 요거 칼이죠. 이렇게 공이나 칼 같은 거를 던지면서 노는 고개예요. 요거를 도환검이라고 해요. 도환검. 던지면서 노는 고개예요. 그다음에 요 옆에 사람은 지금 요게 장대거든요. 장대를 이마에 대고 중심을 잡고 있어요. 요거를 정간이라고 해요. 정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 장대 위에 뭔가가 매달려 있어. 이거 뭔 거 같아? 그렇지,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은 큰데 이건 좀 작게 묘사돼 있죠. 이건 어린이에요, 어린이. 어린이 3명이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거야. 요 정도는 해줘야지 한술 같지. 장대만 이러고 있으면은 별로 신기하지 않잖아.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북이에요. 북 끝에 이렇게 공작새의 털 같은 거를 달아서 장식을 했어요. 이 북은 스탠딩 드럼, 건고무예요. 건고무. 건고라는 거는 서 있는 북이거든요. 건고무가 되는 거고 여기 요 사람은 지금 뭔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지. 여기 보면은 지금 그릇이 7개가 엎어져 있어. 그래서 요거를 7개의 그릇을 이용해서 춘다 그래서 칠반무라고 해요. 칠반무. 이 그릇 위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그릇 위에서 춤을 추고 나서 지금 착지를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지금 역동적이죠, 이 사람은. 뭔가 정적인 동작이 아니고 방금 이 그릇 위에서 내려와서 착지한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악사들이 되겠고 여기 있는 요건 뭐라고? 무슨 악기라고? 편종. 여기는 요거는 편경. 아니 이렇게 치는 건데 이렇게. 편경. 우리나라 그 종묘 제례악 음악에도 이런 거 다 나와요. 요 악기들이. 그다음에 요거는 무슨 동물 같아요? 사슴? 용 같지 않아? 용? 사슴은 아닌데. 이렇게 용의 탈을 쓰고 또 쳤어요. 이게 중국 타이 서남부에 있는 타이족의 민간 무용이에요. 이 용의 탈을 쓰고 쓰는 춤은. 그다음에 이 뒷부분이에요. 이렇게 쭉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림이거든요. 보면은 요거는 지금 큰 물고기죠. 이렇게 물고기의 탈을 쓰고도 추고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새 같아요? 그렇지, 공작새예요. 공작새 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도 여전히 악사고
그다음에 요거는 마희라고 말 위에 올라타서 여러 가지 제주를 피우는 거예요. 얘도 지금 말 위에 올라타서 날아가고 있죠, 거의. 아, 그거 그 이전 거 뽑았나 보다. 그 먼저 올려놓은 그림에는 이거를 빠뜨려서 이후에 다시 올려놓을 때 첨부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뽑았던 자료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백희도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반고무 그림이에요. 반고라는 거는 요 북을 반고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추는 춤이에요. 자, 반고무를 보면은 소매는 통이 좁고 긴 소매를 펄럭거리면서 추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6개의 접시가 있어요. 접시 사이에 반고를 넣고 이 위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막 휘날리고 있잖아요, 소매가. 아니, 접시 사이에 이 북이 2개가 있는데 이 북 위에서 추는 춤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남녀의 구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종류의 반고무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긴 소매와 가느다란 허리 그리고 치마 이런 의상을 입고 이렇게 춘 거예요. 이 옆에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반상기 같죠? 밥상 같은 거. 그거를 겹겹이 쌓아놓고 그 위에 자 이런 동작. 아까 이 동작 뭐라 그랬지? 그렇지, 하요를 하고 있어. 자, 반고무를 재현한 춤이 있는데 잠깐 좀 볼게요. 두 명이 반고를 가지고 나오죠. 반고를 그냥 가지고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극적 연출을 하면서 가지고 오지. 자, 아까 그림처럼 지금 소매가 있는 의상이죠. 이 소매는 좁고 긴 소매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지금 깃털을 꼽았어요. 여기는 지금 옆에 접시는 없고 반고만 2개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포즈 있죠? 이 포즈는 이 당시에 수당에서도 발견되는 옥으로 만든 인형에 옥으로 만든 그 조각품에 보면은 흔히 나와 있는 포즈예요. 이렇게.
중국에서 무용하려면은 유연하면서 재빠르고 힘이 있으면서 부드럽고. 아니, 예쁜 건 기본 아니겠어? 중국이 예쁜 사람이 많아. 중국이. 그 여기 여러 가지 소수민족이 있잖아. 한족이 이제 가장 큰 민족이고 여러 가지 소수민족이 있는데 어떤 민족은 그 이렇게 굉장히 북방 계열이라서 러시아 사람하고 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북을 밟기도 하고 북을 치기도 하고. 실제로 북을 때리진 않고 소매로 이렇게 천으로 치는데 옆에서 이제 북을 때리는 것 같은 효과를 주죠, 음악으로. 그다음에 자, 요거 여기까지만 하자. 자, 백희 중에서 파투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그게 선생님이 처음에 잘못 적어서 파투무를 지금 정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선생님도 헷갈렸던 게 파투무라고 인터넷에 안 나와. 전부 다 파요무라고 나와요. 근데 파요무가 잘못된 명칭이에요. 파투무가 원래 명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파투라는 게 중국 사천 지방에 있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지역 이름에 그 지역 사람들, 거기 그 지역에 사는 종인이라는 사람들이 춤이라고 해서 파투무예요. 근데 여기 요 글자에서 왼쪽에 물수변 있죠. 물수변을 빼면은 유자가 돼. 유자가 돼서 이거는 누군가가 처음에 이 춤을 옮겨올 때 파유무라고 이름을 오기를 한 것 같아요. 잘못해서 그 원본 확인 없이 계속 파유무라고 막 쓴 거지. 근데 파투무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파투무는 어떤 춤이냐면은 한나라 고조 유방이 이제 진의 3명의 장수, 자신을 배반한 3명의 장수를 그 토벌하기 위해서 막 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천 지방에 머무르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용병들을 여기 이제 군사로 모집을 하게 된 거예요. 군사로 모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종인이에요. 이 소수민족이 종인인데 이 종인의 특징은 씩씩하고 춤과 노래를 좋아하고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방이 종인의 춤과 노래를 매우 즐긴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즐기다 보니까 요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배우게 해서 본인이 계속 이걸 퍼뜨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게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토벌할 때 썼던 토벌가라고 선전을 하면서 가무 예술인에게 이 춤을 배우도록 했어요. 요 춤이 바로 파투무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파투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것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어요. 이 동작의 특징은 활기 있고 거칠고 매우 씩씩한 기풍이 엿보이는 소수민족의 민간 무용이다. 요것이 이 뒤에 위 시대에는 소몸으로 변했고요. 진대에 와서는 선몸으로 이렇게 개편이 돼요. 그러면서 모두 제사의 무무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저 무자는 무 속의 무자예요. 무인의 무자예요. 무 속의 무자는 이거잖아. 이거. 이 무무가 아니야. 이 무무는 저 무무는 무인의 공덕을 칭송하는 무무 할 때 그 무무예요. 그 무무예요. 우리나라 그 종묘 제리학 때 쓴 추는 일무에도 그 무무, 그 무무예요. 그래서 한자를 항상 같이 병기에 놓는 거야. 너무 같은 발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제사의 무무로 사용이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건무로 넘어갈 거예요. 건무는 요 다음에 이제 동영상하고 요 그림하고 같이 할 거예요.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